송서라는 관리의 여종과 사통해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최의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시킵니다. 최항도 어머니가 기생이니까 얼자고 최의도 어머니가 종이니까 얼자죠. 최씨 정권이 2대에 걸쳐서 얼자로 세습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 자체만으로도 최항이나 최의의 권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최의 어떤 사람일까? 최의는 최씨 권력자 4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집권 기간이 아주 짧아요. 마지막 권력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뭔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름이 알려지기가 어려웠겠죠. 고려사를 보면 최의에 대해서는 그 외모에 대한 서술부터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두 손에 희미한 금빛이 돌았다. 아주 귀티나는 상이에요. 아름다운 용모에 손에 금빛이 도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천성이 말이 없고 수줍음을 많이 탔다. 이런 사람은 아마 권력자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으면 잘 살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운명이 권력을 승계해야 할 이럴 사람이니까요. 최항이 아들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스승을 골라서 시를 가르치고 글씨를 가르치고 정치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예법도 가르치고 아마 당대 제1의 문신들, 요즘은 일타 강사라고 해요. 자, 당대 제1의 일타 강사들을 초빙해서 아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영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인열이라는 사람과 유능이라는 사람, 이 2사람을 불러서 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잘 인도해서 우리 가업을 계승할 수 있다면 그대들 덕분이요. 내 아들을 잘 부탁하오.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최항이 병이 들어서 최항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최항이 이 2사람을 부릅니다. 선인열과 유능을 불러서 손을 잡고 말하기를 그대들이 이 아이를 보호해 준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아들을 부탁하고 죽은 거죠. 왕이 죽을 때 내 다음 후계자가 누군데 그 내 후계자를 잘 부탁하오.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을 고명대신이라고 합니다. 이 고명대신은 다음 왕이 즉위하게 되면 그 자체로 권력자가 돼요. 선왕께서 내게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뭐 이러면서 권력자가 되는데 최항에서 최의한테 권력이 넘어가면서 마치 왕의 고명대신 같은 존재가 생긴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최우가 최항에게 권력을 승계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최항이 최의에게 권력을 승계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번엔 누구냐면 최양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처음 들어보시죠?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최양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료에 전전이라고 나와요. 전전. 이 전전은 뭐냐면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맨 앞에서 물러거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항이 행차할 때 물러거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은 다른 기록에 따르면 간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항 집안의 노비예요. 이 사람이 최항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 최항을 모시던 여종들을 단속합니다. 칼을 빼들고 여종들을 단속해서 곡소리를 못 내게 해요. 최항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선인열을 찾아가요. 선인열 누구죠? 최항이 최의를 부탁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이 최의에게 승계될 수 있을까? 선인열과 모의한 다음에 이 최항의 말, 내 다음 후계자는 최의야, 이 말을 문객들에게 전합니다. 이 문객이라는 건 뭐냐면 최항의 측근들이에요. 최항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 여기에는 사병도 있고
또 최양에 어떻게 의지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최양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최양의 그 뜻을 전해요. 그리고는 야별초와 신의군 서방 3번 도방 36번. 이건 뭐냐면 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기 전에 그 군대. 신의군 이건 뭐냐면 몽골의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해온 군인들. 그래서 야별초와 신의군을 합해서 나중에 삼별초가 되는 거잖아요. 이 군인들, 그 다음에 도방 36번은 사병집단, 경대승부터 시작된 사병집단 36번을 다 모으고 서방 3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무신 권력자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문사들로 조직한 측근 조직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최의를 옹위하고 최양의 죽음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최의가 다음 권력자가 되는 게 당연하니 딴만 품지 말아라. 뭐 이런 걸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야만 다음 권력자가 된다는 거는 최의의 권력 기반이 그만큼 취약했다는 걸 거꾸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최의가 아주 요란스럽게 다음 후계자가 됩니다. 최의가 다음 권력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교정별감 관직을 최의에게 줘요. 이러면서 국왕이 권력 세습을 공인한 거죠. 그리고는 최의에게 관직을 높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가진 관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 그것보다 높은 관직을 줄 수 있는데 최의가 권력을 승계할 때 가지고 있었던 관직이 한 종 6품 정도 관직이거든요. 종 6품짜리 이 관리를 얼마나 높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5등급을 올려서 정 4품 장군직을 주는데 정식으로 장군직을 주기에는 5등급 올린 게 너무 표가 나니까 앞에다가 차자를 붙여요. 그래서 차장군이라는 걸 주는데 이 차자는 언제 붙이는 거냐면 대우라는 뜻이에요. 실제 장군 아닌데 장군처럼 대우해 줄게 이런 뜻으로 관직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관 모든 관리들이 최의의 집에 와서 최항의 조문을 하면서 동시에 최의에게 축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뒤에 왕이 차장군 이거 너무 낮지 않나? 그래도 일단 정4품 장군직 한번 거쳤으니까 이번에는 정3품 고위직을 한번 줘야지 해서 추밀원 부사 판이병부 어사대사. 판이병부 어사대사라는 건 뭐냐면 이부의 판사, 병부의 판사, 어사대의 판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문화시중이 겸하는 관직이에요. 이거를 최의에게 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최의가 어쩐 일인지 사양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걸 받게 되면 사람들이 욕할 겁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이런 거 안 받아도 교정별감이 됐고 저 많은 사병들이 전부 나를 지지하니 내 권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도 왕이 그거 아니지 적어도 3번은 권해야지 한 번 더 추밀원 부사를 줬는데 또 사양해요. 그러면 너무 높아서 그러나 우부승선 정도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우부승선 자리는 받습니다. 최의가 뭔가 그 어머니가 그 종이고 막 이런 사람치고는 그래도 뭘 배웠어요. 최항이 예법도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때 그 예법을 가르친 그 스승한테서 잘 배운 거죠. 이래야 사람들이 욕 안 해.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한 가지 더 합니다. 자기 집 창고는 별게 없었을 텐데 아버지 집 창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있었겠죠. 고려에서 가장 부자였을 테니까요. 이 아버지 창고를 열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식량을 나누어주고 군인들에게도 식량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저택 2개, 연안택이라는 집과 정평궁이라는 집을 왕에게 바쳐요. 저는 이 재산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던 쌀과 재산도 전부 기부합니다. 그해
또 기근이 들었어요. 마침 기근이 드니까 자기 창고에서 식량을 내서 또 백성들을 구휼합니다. 모처럼 아주 착한 권력자가 등장했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죽은 아버지의 애첩이 있었는데요. 그 애첩의 이름이 심경입니다. 마음 심자, 거울 경자, 심경. 이거 첩이니까 뭐 기생 아니었을까 싶은데 기생 이름으로 좀 어울리나요? 자, 이 심경이 미모가 아름답고 총명했다. 하지만 교활했다. 최의가 일찍이 그녀와 사통했으며 아버지의 애첩과 사통했으며 이거 아침 막장 드라마도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나요? 최항이 죽은 날로 데려다가 자기 후실에 들였다. 아니 이럴 수가. 이 최의의 민낯이 여기 있는 거예요. 최항은 본래 기녀의 자식이었고 기생 설현방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최의도 어머니가 미천했기 때문에 송서라는 사람의 여종이었잖아요. 최의가 집권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책이나 문서에서 창기, 천예, 천예라는 것은 천한 노예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말을 피했다. 원수진 사람이 최희에게 누가 공예 출신이 미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 죽였다. 고려에서 창기, 천예가 금기어가 된 겁니다. 이 말 쓰면은 화를 입는 거예요. 창기, 천예가 없는 나라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특정한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단어를 쓰면은 처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사건을 문자옥이라고 합니다. 문자, 글자 때문에 생긴 옥. 그것 때문에 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건데,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자옥은 명나라 초에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이 일으킨 문자옥이에요. 주원장 어릴 때 스님이 됐어요. 그러다가 머리를 기르고 도적이 됐습니다. 도적 집단을 키워서 나중에 황제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주원장 시대에는 사람들이 승려라고 할 때 그 승자를 못 썼습니다. 이룰 성자가 이 승자하고 발음이 같다고 해서 이것도 못 썼어요. 그리고 빛광자, 뭐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런 머리 깎은 모습을 희화화한 거죠. 이 빛광자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자가 있어요. 이 독자는 좀 생소하실 텐데 독수리 할 때 그 독입니다.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독수리가 대머리 수리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도 못 쓰겠어요. 명나라에서 있었던 이 문자옥이 고려에서 벌어진 건데, 이 최의의 민낯이 곧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털어서 막 자선하고 기부하고 구휼하고 잠깐 만에 그치고, 권력을 내가 잡았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권력에 안심하고 도취하는 순간부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합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원성이 자자했다. 또 한 가지, 자기를 지지한 아버지의 간호들, 이 사람들이 신분이 노비잖아요. 천민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노비는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돈을 줄지언정 관직은 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고려의 오랜 불문율입니다. 노비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최항이 이걸 깨어 자기 주변에 있는 간호들에게 이공주, 최양백, 김인준 이런 사람들에게 무려 정칠품 별장직을 줘요. 그리고 그 아래로도 자기 노비에게 관직을 주었었는데, 이 간호들이 최의에게 이 말을 해요. 이 이공주라는 이 노비는 공의 3대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공주는 최우, 최항, 최의 3대를 모시게 된 거예요. 나이가 많고 공이 많으니 더 높은 관직을 주십시오 하니까 육품 관직을 줘요. 간호가 육품 관직을 얻은 것은 고려 시작하고 이때가 처음이었다. 뭔가 관례를 깨고 있는 거죠.
수백 년 관례를 자기 마음대로 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이 뭐 몇 년이 아니에요. 몇 달이 흘러가면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최이는 나이가 어린데다 우매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최의가 권력을 승계했을 때 몇 살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49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최의의 나이가 많으면 30살, 최항이 19살 때 낳은 아들이라면 이때 30살이에요. 아마 20대였을 텐데 그래서 나이가 어린데다 이런 말이 나왔겠죠. 우매하여, 이건 개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주관적인 건데요. 왜 이 우매하다는 말을 했냐면 어진 선비를 예우하지 않았다. 이 어진 선비들의 입장에서 쓴 말이니까 선비를 예우하지 않으면 우매한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가 믿고 친하게 지낸 사람은 유능, 최양백 같은 무리로 모두 용렬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었다. 유능은 아버지가 자신을 부탁했던 그 사람이고, 최양백은 아버지의 간호였는데 앞장서서 자기를 떠받든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겠죠.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이름이 재밌어요. 거성원발, 4글자입니다. 거가 성일까요? 거성이 성일까요? 모르겠어요. 거성원발을 다른 데서는 원발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거성과 원발 둘로 이루어진 이름 같은데 거성이란 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거성원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 근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이가 송설하는 사람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성원발도 천민이었던 거예요. 권력자의 외삼촌이 된 거성원발, 그리고 아버지의 애첩이었는데 최이가 후실로 들인 심경, 이 두 사람이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바깥에서는 위세를 부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끝없이 재물을 탐했다. 최의도 최의지만 주변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 해 마침 또 기근이 들었는데 곡식을 풀어 구휼하거나 빌려주지 않아서 인심을 크게 잃었다. 이런 상태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을 때 송길류라고 하는 사람과 마찰이 생깁니다. 이 송길류를 유배 보내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최후에게 치명상을 입혀요.